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입니다. 저자는 박정준이고요. 출판사는 한빛비즈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 8개의 장,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과도 같았던 15년 전의 그날. 살면서 누구나 절대 잊지 않는 날짜들이 있다. 그리고 그날들은 하나하나 쌓여 우리 각자 삶의 연대기가 된다. 이전에 떨어졌던 수많은 면접날과 달리 긴장보다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기대에 가득 찼던 그날은 2004년 4월 22일이었다. 몇 번을 다시 만져도 마음에 들지 않는 머리를 빼고는 날씨도 컨디션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다. 미리 다려놓은 줄무늬 셔츠와 면바지를 캐주얼하지만 내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입었다. 얼마 전 다른 회사 면접 때 굳이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터였다. 당시 시애틀 남부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아마존 본사를 가려면 출근길에 시애틀 다운타운을 관통해야 했다. 빽빽한 차량들 틈을 지나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신기하고 또 부러웠다. 그렇게 도착한 아마존 본사는 주황색 벽돌 건물과 철제로 만든 문이 고풍스러움을 간직한 멋진 곳이었다. 정문 앞에서 건물을 올려다보면 마치 성같이 느껴질 정도로 작지만 중후한 멋이 있었다. 팩메드라 불리는 이 건물은 사실 운영되던 병원이 재정난에 처하면서 지하를 제외한 지상의 13층을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었다. 잘 열리지 않아 몸을 뒤로 눕히며 당겨야 했던 묵직한 철문은 왠지 그 무게만큼 쉽지 않을 앞으로의 여정을 암시하는 듯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옅은 커피향이 났다. 양옆으로 작은 로비가 보였고 정면에 조그만 카페 옆에는 자연사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괴물의 뼈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베조스 회장이 4만 달러를 주고 경매로 구입한 실제 빙하 시대에 살았던 동굴곰의 뼈라고 했다. 그 옆에 적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라는 문구는 유치했지만 부끄럽게도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큰 소리로 쓸데없이 잘 웃기로 유명한 베조스 회장의 유머 코드로만 생각하기에는 이 문구와 동굴곰의 뼈는 무언가 이곳이 범상치 않은 곳임을 직감하게 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5분이 남아 있었다. 일단 안내 데스크에 면접을 보러 왔음을 알렸다. 금발의 상냥한 리셉셔니스트는 방문자 리스트에 내 이름을 적고는 잠시 로비에서 대기하라고 알려주었다. 간간히 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출근하는 사원들이 사원증을 리더기에 대며 복도를 지나갔지만 로비에는 나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 잠시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면접을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졌다. 무턱대고 붙여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함께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딱 기분 좋을 만큼 긴장되었다. 다시 눈을 뜨고 로비의 벽을 둘러보았다. 당신은 아마존이 닷컴 버블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책뿐 아니라 DVD, 전자제품, 주방용품, 보석류 등으로 꾸준히 판매 제품군을 확장하며 다시 도약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벽에는 최근 몇 년간 아마존이 론칭한 각 스토어들의 포스터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의 사인과 함께 붙어 있었다. 간간히 중국어 사인이 보였지만 한글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인사과 직원이 나를 데리러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불과 몇 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감정을 여전히 기억한다. 나는 그 후 6년 뒤 아마존이 새로운 캠퍼스로 이사할 때까지
출근길에 정문을 들어서면 하루도 빠짐없이 로비의 의자를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언제나 순수하고 간절했던 면접날의 내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매일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 그리고 수많은 포스터에 내 서명도 남길 수 있었다. 그날의 면접은 지금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신기하리 많지 5명의 면접관이 돌아가며 1시간씩 주는 어려운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총 5시간이 넘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면접관이 You beat me, 내가 이겼어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 그 전까지는 면접만 보면 시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떨어지기 일쑤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달랐다. 마치 아마존으로 와야만 했던 운명처럼 그렇게 합격이 되었다. 이후 12년의 시간을 아마존에서 보냈다. 그 기간 동안 아마존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늘어난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점차 다른 건물들로 확장하더니 마침내 2010년에는 팩매드를 완전히 떠나서 시애틀 중심에 새로운 아마존 제국을 건설했다. 팩매드를 떠나 새로운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내가 앉았던 로비를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초심을 잃어서일까? 아마존은 그토록 성장했지만 나는 왠지 그대로인 것만 같았다. 어쩌면 아마존이 커질수록 나는 더 작은 부품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더군다나 면접날 나에게 주어졌던 신비한 능력은 입사와 함께 사라져버린 듯했다. 매일 바둥거리며 다녔지만 아마존의 치열한 업무 환경과 익숙치 않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천재들은 실력과 언어 모두 부족한 나를 때로는 나라까지 떨어뜨렸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책임져야 하는 가정과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기지론의 무게가 현실로 느껴지면서 과연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지 겁도 나고 막막했다. 그토록 간절하고 감사했던 아마존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무겁고 괴로울 수가 없었다. 특히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면 더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수십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버그를 찾아 고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매달리거나 같은 문서를 좀처럼 늘지 않는 영문 실력으로 수십 차례 수정해야 할 때면 더욱 그랬다. 주위에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동료들과 치열하게 승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를 굳이 내가 2배 노력해서 가야 할 이유는 나 혼자의 자존심 말고는 찾기 힘들었다. 회사 입장에서나 전 우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만이었다. 그때까지도 내가 아마존에 와야 했던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견디고 있었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왠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모조리 무산되는 것 같아 두려웠다. 아마존 12년은 도제의 시간이었다. 입사 6년 차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이런 고민이 심화되면서 삶이라는 조금 더 크고 긴 관점에서 나의 직장 생활을 바라보았다. 아마존 안의 나로부터 세상 속의 나로 시선을 줌아웃하자 많은 것이 선명해졌다. 이곳은 나의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한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 크고 다양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구들이 밝기로 경쟁해야 한다면 승자는 단 하나다. 하지만 모두가 가장 밝은 전구가 될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작고 은은한 전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금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쫓아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는 내가 오늘도 매일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 큰 그림으로 보니 아마존의 시간은 나에게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곳을 넘어 훈련과 배움의 과정, 곧 도제의 시간과 같았다. 중세시대의 장원제도는 농노에 의해 대규모 농경지가 경작되는 경제체계였다. 당시 유럽 사회의 토지는 소수의 영주들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었고 땅이 없는 하층민들은 영주 밑에서 평생 노동력과
과도한 세금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았다. 대부분의 농노들은 안정적으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주 휘하로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에는 농업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많이 없어서 한번 들어가면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이웃의 사라센 문화가 흘러들어오면서 상업과 무역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남의 밑에서 평생 농사짓는 반노예로 살던 사람들 중 일부가 도망쳐 나와 독립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상인으로 변한 농노들의 힘이 커지면서 기존의 장원제도는 점차 붕괴되었고 시장과 도제가 생겨났다. 상인들은 협동조합인 길드를 만들어 영주와 같은 기존 상층 계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다. 길드에는 주로 10대 후반의 젊은이가 기술 좋은 장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배우는 도제제도가 있었다. 이들은 5에서 10년 정도의 계약기간 동안 노동에 종사하고 이후 독립하여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저니맨적인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마침내 정착하여 자신의 일을 하며 도제를 거느리는 마스터가 된다. 이렇듯 아마존에서의 시간을 도제의 시간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안정을 담보로 삶을 저당 잡히는 농노와 마스터로의 과정에 있는 도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평생 있어야 한다면 괴로운 곳이지만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니 이보다 감사한 곳일 수 없었다. 과분한 월급뿐 아니라 눈을 들어 살펴보니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운 좋게도 나의 마스터인 아마존은 그 기간 동안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되어 있었다. 돈을 받으며 가장 혁신적인 회사에서 그 성장과 성공의 원리를 보고 배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없었다. 어차피 몇 년 뒤 졸업할 회사이니 승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 실제로 그때부터는 상사가 5년 뒤의 계획을 물으면 회사를 떠나 독립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좁은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다양한 부서와 역할을 최대한 경험하면서 아마존의 여러 부분을 배우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척추와 같은 플랫폼 팀의 개발자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부서의 모바일 앱 개발자, 마케팅 경영 분석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취업을 바랐던 20대의 나와 아마존으로부터 독립한 지금의 나. 아마존은 그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지나 증류되고 남은 이 가르침들은 내가 아마존에서 썼던 수만 줄의 코드, 셀 수 없이 많은 프로젝트, 첨단 기술, 미래 산업, 취업 비밀, 직장 생활 잘하는 법 또는 경영법이 아니다. 오히려 주체적이고 생명력 있으며 비옥한 삶을 살기 위한 아마존의 원리들과 방식들이 정유가 되어 남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각자의 유니크한 삶의 맥락 위에서 다르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힘을 가진다. 이 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12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보니 아마존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한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마존은 세상에서 가장 미래적인 기업이 되었다. 아마존을 나오고 나서 비로소 그 옛날 2004년 4월 왜 부족한 나에게 아마존을 합격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는지 그 이유의 그림자가 조금 보이는 듯하다. 그 온전한 실체는 내 삶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 더 명확해질 것이다. 다만 미래를 볼 수 없는 나는 현재 쓰는 이 책 또한 내가 아마존에 합격하고 또 12년을 다녔던 이유 중 하나라고 믿는다. 아마존에 관한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서 더 희미해지기 전에 아마존이라는 훌륭한 기업에서 배운 것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페이지들을 채워나갔다. 아마존의 첫인상을 다룬 1장을 제외하면 내용이 시간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차에 구애받지 않고 선별적으로 읽어도 좋다. 아마존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이야기한 2장 뒤에는 개인적으로 배우고 체험한 아마존의 성장 속에 감춰진 원리들을 3에서 5장에 담았다.